잠깐 제가 지난 시간에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탈리아 얘기하고 이제 유럽 전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독일과 이탈리아 전체주의 국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독일은 이제 파시스타 나치즘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탈리아, 일본까지 이 세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 추축국이라고 부릅니다. 추축국.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들이 왜 뭐 군국주의 국가기도 하지만 이들이 삼국 반공 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서로 뭐 군사적으로 돕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1937년도에 이걸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38년도 37년도에 저기 중일전쟁, 41년도에 본격적인 저기 뭐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쵸? 38년도죠. 어쨌든 그래서 이 세 나라를 뭐라고 한다? 추축국이라고 한다. 2차 세계대전은 추축국과 누구의 대결이에요? 연합국이죠. 연합국. 1차 세계대전은 연합국과 동맹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근데 2차 세계대전은 추축국과 연합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합국은 어디예요? 미영 소 중이죠. 여러분들 프랑스는 아니에요. 프랑스는 어떻게 됐어? 1차 세계대전 시작하자마자 독일한테 쳐 발렸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시 괴뢰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물론 전후에 전쟁 후에 레지스탕스의 활약이나 드골의 자유정부의 저기 그 활약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연합국에서 프랑스를 승전국 대접을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를린을 4분할 해가지고 그 연합국이 통치를 해요. 패전국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을. 어쨌든 일단 이제 독일이랑 싸웠던 거는 미영 소고, 일본이랑 싸웠던 거는 이제 중국이죠. 나중에 소련은 나중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거 한국사에서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인 거라는 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유럽의 중심 국가 중에 하나인 에스파냐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에스파냐는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내전이.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 좌파들과 이 프랑코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쥐어잡고 내전을 벌입니다. 이 사람은 독재자예요. 근데 나중에 독재자가 됩니다. 이 프랑코를 누가 지원해주냐?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 프랑코를 지원해줘서 프랑코가 에스파냐의 독재자가 돼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코는 이 나름대로 이제 내치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독일이랑 이탈리아처럼 이렇게 이 세력을 확장하거나 팽창 정책을 쓰진 않아요. 근데 대신 다시 이 독일이랑 이탈리아 편에 서서 같이 군사 활동이나 이런 걸 또 하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요거 상황을 좀 요거 전쟁 직전의 상황이다라는 거 제가 빼먹었으니까 요거 앞쪽에다가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지난 시간에는 유럽 전선에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느 전선으로 가야 될까요? 아시아 전선, 태평양 전선으로 가야겠죠. 자, 지난 시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중일전쟁을 37년도에 일으키고 41년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까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태평양 전쟁의 시작 진주만 공습이다. 잠자던 미국을 건드린 게 큰 실수죠. 진주만을 공습해가지고 미국 함대를 아작을 내놓으면은 얘네가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일본이 어떻게 한다? 그 미국과 협상을 해가지고 이쪽 태평양 전선을 마무리하고 중국을 확실하게 제압한다. 뭐 이런 전략을 짰다 아닙니까? 근데 너무 미국을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모든 경제력을 이제 전쟁에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함선을 건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전에 프랑스나 나폴레옹의 프랑스나 나치 독일과는 달리 양면 전선,
태평양 그리고 유럽 전선을 동시에 운용할 만한 미친 경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자 나라였거든요. 인구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하니까 이제 일본을 어떻게 하는 거야?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 거야.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는데 태평양 전쟁 이후에 처음에는 미국도 당황을 하긴 했는데 이제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뭐 그 유명한 여러분들 뭐 알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미국의 니미츠 제독 이런 사람들, 그래서 미국 최고 항공모함급이 니미츠급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메가더 뭐 이런 사람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 등장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얼마 전에 영화화 됐죠? 무슨 해전? 미드웨이 해전. 네,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군의 그 암호를 미국이 완벽하게 해독을 해가지고 일본군 루트를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전쟁의 승기를 잡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사이판, 뭐 괌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필리핀 도착해가지고 필리핀을 다시 접수하고 그 다음에 어디 오키나와로 가고 뭐 이런 하나둘씩 미국 본토로 일본 본토로 이제 공격하려고 하죠. 그 와중에 또 뭐 폭격기 보내가지고 몇 대도시들을 뭐 공습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도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라는 두 도시에 리틀보이와 펜맨이라는 원자폭탄을 투하하죠. 여러분들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핵무기가 쓰인 전쟁입니다. 네, 그 이후로 핵무기를 쓰지 않죠. 네, 이게 공멸이니까 인류 공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더 러시아로 치고 들어가면은 이 미치광이 푸틴이 정말 빨간 버튼을 누를 수도 있어요. 정말 엄청난 재앙이죠. 뭐 전술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냥 충분히 우크라이나를 아작내 버릴 수 있는 무기니까. 어쨌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곳에 원폭이 떨어지니까 일본이 어떻게 됩니까? 항복을 하게 되죠. 이게 언제예요? 45년 8월 15일이죠. 우리나라에선 뭐라고 불러요? 이날을? 광복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미국 미주리함에 가가지고 이제 항복에다가 이제 서명을 하죠. 그래서 일본 제국, 정확히 하면 일본 제국이죠. 일본 제국은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고 유럽 전선에서는 독일이 이미 언제 항복을 했다? 5월에 항복을 했죠. 이탈리아는 그 이전에 이미 항복을 했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후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오는 잠깐 끊었다가. 자,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중에 정말 새로운 무기들이 개발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여러분 이 옛날 전근대 전쟁처럼 눈과 눈을 마주치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은 이게 분명히 죄책감이 들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현재 전쟁은 어때요? 멀리서 그냥 대포를 쏘고 멀리서 높은 데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죄책감 없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게 스탈린의 명언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스탈린의 그런 말처럼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수만 명의 죽음은 통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인간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비인간화 되는 거야. 이런 전쟁을 계속 해야 돼요? 이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연합국의 지도자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대서양 헌장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대서양 헌장을 발표합니다. 대서양 헌장. 8월. 야, 우리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평화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승전국이 이제 되려고 할 때쯤 일본, 미국이 패할 것 같아. 그래서 연합국의 수뇌부들이 모입니다. 무슨 회담? 카이알포라 그랬죠? 카이로 어디예요? 이집트의 수도죠. 얄타 어디예요? 몰라요. 지금의 흑해 방면에 있는 포츠담은 어디야? 포츠담은 저도 모르겠네. 여기 영국이야? 자, 어쨌든 카이로, 얄타, 포츠담에서 만납니다. 카이로는 43년이고 둘 다 45년. 우리나라 한국사에도 나오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국사에서는 한국에 관한 내용들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독립시킨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카이로는 미영중이 참여를 하더라. 이 중국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푸시했다라는 거 뭐 공부 1학년 때 한국사 때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전후 일본의 처리 문제. 제일 중요한 건 전후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당연히 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을 독립시켜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얄타 회담은요, 미영소가 참여합니다. 이게 소련의 스탈린이 독재자다 보니까 항상 암살을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안 탔대요. 비행기는 터지면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얄타는 온 거야. 카이로까지는 멀어서 안 가. 얄타는 지금의 흑해 연안이니까 우크라이나 쪽이니까 여기까지는 간 거죠. 스탈린이. 근데 스탈린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자기 암살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잘 때는 혼자 자가지고 막 그 2중 3중에 그런 독방 같은 데서 잤는데 오히려 자기가 병으로 쓰러지니까 구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되게 웃기죠. 근데 어쨌든 미영소가 만납니다. 루즈벨트, 처칠, 그 다음에 스탈린이죠. 여기서는 뭔 얘기를 하느냐. 독일. 전후 독일 어떻게 할 거야? 독일. 우리 유럽의 금쪽이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소련이 어디 상대로? 지금 독일만 상대해도 그냥 벅차서 수백만 명이 죽어 자빠졌. 거의 1000만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죠. 소련이. 예, 소련 대일전 참전 얘기까지 나옵니다. 야, 어쨌든 독일은 지금 멸망이 코앞이니까 독일전이 끝나면은 우리 병력을 아시아 쪽으로 보내서 일본을 공격하겠다. 이런 거 이제 스탈린이 결정을 해주는 거죠. 소련의 대일전 참전. 그러니까 이제 소련, 스탈린이 참여했으니까 이런 결정이 가능하겠죠. 포츠담 회담은 미영소가 참여합니다. 미영소. 장제스는 바빠요. 왜? 중국은 일본 상대하기도 벅차잖아, 그치? 여기서는 유럽의 전후 문제를 논의합니다. 유럽의 전후 문제. 전쟁 후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긴 평화체제를 구축해야지. 자, 그래서 이 포츠담 회담 카이알포까지 맺어진 다음에 어떻게 전쟁이 끝나죠? 그래서 유럽 전선에서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전쟁에 관련된 범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쟁 범죄자, 전범이라고 하죠. 전범 재판이 일어납니다. 히틀러는요, 자살했고요. 그래서 그 밖에 뭐 괴베스, 유명한 선전장관인데 괴베스도 자살했지만 나머지 뭐 괴링이라 공군사령관 괴링이라든가 여러 전쟁 범죄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어디에서? 뉘른베르크라는 곳에서 전범 재판을 열립니다.
자, 아시아에서는요. 아시아에서도 여러 전쟁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난징에서 50만 명을 학살했다고 했죠. 학살 당했다고 했죠. 뭐 어떤 데서는 뭐 30만이다, 어떤 데서는 20만이다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아직까지 일본은 그런 전쟁 범죄에 대해서 숨기는데 급급합니다. 근데 똥을 쌌다고 똥을 신문지로 덮어놓으면 똥이 없어지나요? 똥을 치워야죠, 딴 데로. 그리고 물로 청소하고 냄새가 나면은 뭐 세제를 쓰든가 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일본은 제대로 되게 하는 게 없죠. 뭐 어쨌든 아시아에서는 어디? 도쿄에서. 그래서 니른베르크 재판, 니른베르크 도쿄에서 전범 재판이 실시됩니다. 전범 재판. 그래서 일본과 독일의 전쟁 범죄자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물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고 얼척없게도 그냥 뭐 사면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자,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연합국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독과 서독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수도였던 베를린에는 미, 소, 영, 푸 4개국이 분할 통치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일본도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면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미군정이랑 소군정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분단되죠. 말 같지도 않는. 우리는 피해자인데 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아야 돼요? 참 어이가 없죠. 일본은 메가더, 그러면 메가더에 의해서 미군정이 실시됩니다. 일본은 미군정이 실시돼요. 자, 일단 유럽과 패전국이었던 이제 독일과 일본은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이탈리아는 별거 없어요. 이탈리아는 무솔리니가 자국민들한테 총 맞아 죽고 이제 그 시신까지 유린당하고, 이탈리아는 그 사실상 되게 일찍 항복했고 다른 그 연합국에게 큰 피해를 안 줬기 때문에 엄청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탈리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야,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제 연맹 같은 허접한 기구는 안 돼. 이제 뭐 국제 연합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아는 UN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1945년 10월이에요. 국제연맹은 제재 수단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런데 제재 수단, 물리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니까 국제연합군, 뭐 속칭 그냥 유엔군이라고 불러도 되죠. 군대를 만든다. 그래서 유엔군이 활약한 게 언제예요? 한국전쟁 때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전쟁은 미군이 자기 동맹국 몇 개 이제 모아가지고 간 거고, 사실 그 이후에 이렇게 유엔군이 크게 활약하는 적은 별로 없죠. 주로 이제 어떤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이제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평화유지군인지 사실 이 모든 나라의 분쟁에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장땡이잖아요, 그렇죠? PKF라고 하죠. Peace Keep Force. 아니, 이제 평화유지군이 만들어져서 세계 모든 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그런 내전이나 이런 걸 다 막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사실 남의 나라 분쟁에 누가 내 돈 내가면서 이걸 개입하고 막고 싶겠어. 얘네들 크게 실효성은 없죠. 근데 뭐 우리나라도 뭐 나름대로 동티모르를 하든가 뭐 이런데 국제평화유지군을 파견한 적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해결되면 좋은데 이게 세계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다 이거야. 어쨌든 이런 단체까지 만들어져서 어쨌든 전쟁 이후에 세계대전 같은 다시 큰 비극은 일어나진 않습니다만 이제 어떤 체제로 넘어가죠? 우리는 이제 냉전 체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얘네들 누구야? 어딨어? 전체주의는 끝났어. 전체주의는 지구상에 없어요. 물론 가끔 네오나치라고 해서 이제 도른자들이 있긴 해요. 독일 가면 진짜 아직도 나치즘을 신봉하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근데 어쨌든 세계사적으로는 끝났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어떤 주의가 남았어? 공산주의 계열이랑 자본주의 계열이 남았잖아요. 자유진영과 자유진영 1세계라고 하죠. 공산진영, 소련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2세계. 그 중에서도 역시 소련이 2세계의 헤드고 1세계의 헤드는 미국이죠. 이제 둘이 한판 붙는 거예요. 근데 한판 붙어. 근데 2차 세계대전처럼 미사일 쏘고 뭐 그렇게 붙어요? 아니죠. 그렇게는 아니죠. 그런 열전이 아니라 차가운 전쟁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냉전이라고 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냉전. 냉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예 끊어주세요.